자, 이제 346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34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와 있느냐? 세율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소득 금액이 나왔다라는 전제하에서 기본공제까지 해서 과세 표준을 구했으면 여기에다가 뭘 곱하셔야 돼요? 세율을 곱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세율을 정리할 건데 잘 보세요. 자, 우리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시 과세 대상별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세 대상에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식 및 출자 지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랬을 때 역시 세율 구분할 때도 같은 집안끼리 묶습니다. 부부기하고 주식하고 파생상품으로 나누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누어서 자, 부부기에 대한 세율하고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세율하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에 대한 세율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 중에서 등기가 가능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가 가능한 자산에 한해서만 무슨 글자를 쓰느냐면 미등기라는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아셨나요? 그리고 등기를 했으면 그냥 등기라고 표현을 하고, 애초부터 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자를 못 써요. 그러니까 미등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이 글자를 못 쓴다고요. 그래서 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서 등기를 안 했다. 그건 그냥 등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비과세에서 설명드렸을 때 미등기가 되면 비과세가 안 된다. 다만 등기로 보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등기로 양도하더라도 등기로 보는 경우가 7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4개는 기억을 좀 해주시라 그랬는데, 장기할부 조건에 의해서 취득하였지만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하고,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런 게 있었어요. 아셨죠? 그 중에 두 번째가 뭐였었느냐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미등기다 아니다? 아니다. 미등기가 아니면 그냥 뭘로 봐야 돼요? 등기로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등기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등기 불가능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부터는 다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여기서부터는 미등기가 아예 없어요. 아셨어요? 그때 우리 기타 자산의 항목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뭐가 있었어요? 기타 자산에. 특정시설물 이용 회원권이 있었죠? 갑자기 얼어버렸어요.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었죠? 그리고 부동산 관련 특정 주식이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미등기다, 등기다라고 나누고, 다시 등기된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그 다음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으로 나눕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미등기였을 때, 그 다음에 등기됐을 때, 그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일 때, 그리고 기타 자산일 때로 나누어서 판단해 봤을 때,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했느냐, 아니면 2년 미만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좀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 미등기 양도자산이 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70%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뭐에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70%고,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는 1년 미만 보유했으면 50%고요. 2년 미만 보유했으면 40%고, 그 외에는 다 누진세입니다. 단 부동산 및 권리 중에서 주택하고 입주권에 한해서만 1년 미만일 때는 40%고요. 그 외의 나머지는 전부 다 누진세예요. 그리고 기타 자산은 전부 다 누진세예요.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주식 및 출자 지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거나
또는 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한해서 과세가 되는데 주식은 종류에 따라서 10%짜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20%짜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30%짜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라고 이야기하면 선물이나 옵션을 이야기하죠. 선물이나 옵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는 그냥 20%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세율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걸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양이 좀 많죠? 네,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몇 가지만 좀 주의를 좀 할게요. 첫 번째, 양도소득세 세율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진세가 있고 또 하나는 비례세가 있어요. 그중에 누진구조는 부부기에서만 나와요. 누진세는. 그래서 주식이나 파생상품에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전부 다 10%, 20%, 30%예요. 그냥. 다 비례세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진세는 어디에서만 나온다? 부부기에서만 나온다. 아셨어요? 두 번째, 미등기는 무조건 몇 프로다? 그죠? 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이 되면 무조건 몇 프로다? 70%입니다. 그래서 미등기는 70%라고 외우시고 이게 양도소득세 세율 중에서는 제일 높은 세율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세율 구조를 쭉 보시게 되면은 10%짜리가 있고요. 20%짜리가 있고요. 3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고 누진세가 있어요. 그중에 10, 20, 30까지가 주식하고 파생상품이고 그 다음에 40, 50, 70 누진세가 부부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몇 프로짜리예요? 그럼요. 70%짜리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세율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 몇 프로냐? 그러면 70%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지난번 시험지에서 예전에 공무원 시험지에서 양도소득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은 80%다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맞다 그래요. 왜 맞다고 하는지 아세요? 어디선가 들어봤거든요. 들어보기는 했어요. 어디선가요. 근데 그게 세율인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아셨어요? 80%는 공제율이고 공제율, 세율이 아니고 세율 중에서 제일 높은 건 70%짜리고 이해하셨죠? 꼭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유기간에 따라서 즉 1년 미만 보유했느냐 아니면 1년 이상 보유했느냐 아니면 2년 이상 보유했느냐 자, 요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는 50%짜리하고 40%짜리입니다. 그건 어디에서만 나오는 제도냐? 50%하고 40%짜리는 부동산 및 권리로서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나올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외워야 될 것은 이 50%짜리하고 40%짜리를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이걸. 어차피 미등기는 70%니까 외울 것도 없죠?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은 50%짜리하고 40%짜리예요. 중요한 것은 50%나 40%가 나오면은요. 보유기간부터 보시는데 보유기간부터 보시면 안 돼요. 물건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50%나 40%는 부부기 중에서도 부부까지만 50%하고 40%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기타 자산에 들어가는 항목인 회원권이나 영업권이 나왔다. 그때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다 누진세라는 거예요. 주식하고 파생상품은 시험지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해되셨어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50%는 1년 미만짜리고 40%는 2년 미만짜리인데 단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만 세율을 인하시켜줬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및 권리 중에서 대부분의 부동산은 다 1년 미만이면 다 몇 프로예요? 50%고 2년 미만이면 40%입니다. 단 뭐에 한해서만? 주택하고 입주권 요 두 가지에 한해서만 둘 다 공통점은 주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해서만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요. 세율을 인하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진세를 적용받으려면 최소 몇 년을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주택은 1년만 보유하면 누진세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년만 보유하면 팔아도 부담 없을 겁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야 주택의 회전율이 빨라지죠. 그래서 회전율을 빨리 하기 위해서 즉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택만 보유기간을 짧게 잡아주고
1년이 안 되더라도 원래 부동산이 몇 프로가 기본이냐면 50%가 원칙이에요. 근데 주택은 그냥 몇 프로만 적용하겠다고요. 40%만 적용하겠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은 요 구간을 꼭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요. 미등기는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해되셨어요?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부부기 주파 중에서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경우는 부부기까지만이다. 주식하고 파생상품에서는 누진 구조가 아예 없다. 두 번째, 미등기는 무조건 70%다. 세 번째, 50%하고 40%가 적용이 되는 경우는 부동산 및 권리까지만 50%하고 40%다. 아셨어요? 그걸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원래 요 부부기까지는요, 원칙이 누진세가 원칙이에요, 원칙이. 그때 누진세가 몇 프로냐면 누진세가 6에서 40%가 기본입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에 한해서만 16에서 50%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몇 프로 추가된 거예요? 10%가 추가된 거라고, 10%가. 아셨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비례세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40%가 적용이 되는 경우, 50%가 적용이 되는 경우, 70%가 적용이 되는 경우, 이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기본이 누진세다. 단 일정한 경우에는 40%나 50%나 70%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 원래 부부기는 바닥에 이미 몇 프로가 깔려 있는 거냐면 바닥에 누진세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진세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위에다가 70%짜리 또 50%짜리 또 40%짜리를 위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얀색 색종이에다가 빨간색 색종이를 딱 붙여놓으면 위에서 바라보면 무슨 색깔밖에 안 보여요, 여기는? 하얀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제가 70%라고 적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70%라고 적어놓은 것은요. 70%라고 적어놨다는 이야기는 바닥에는 이미 몇 프로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누진세가 깔려있다고요. 누진세가 깔려있는데 그 위에 몇 프로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70%. 마찬가지입니다. 하얀색 색종이에다가 파란색 색종이를 올려놓으면 위에서 바라볼 때 여기는 무슨 색깔로만 보여요? 그게 여기라고,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하얀색이니까 다 누진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는 이미 몇 프로 깔아놓고 누진세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위에다가 70%, 50%, 40%짜리를 올려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요 제가 빨간색인 미등기 70%하고 50%, 40% 구간은 항상 세율이 몇 개예요? 2개 이상인 거예요. 항상 세율이. 그때 원래 2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이 되면 무슨 세율을 적용하느냐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높은 세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보세요. 내가 부동산을 하나 팔았어요. 그러면은 누진세가 기본이죠. 그죠? 근데 이게 1년 미만 보유한 거예요. 그러면 50%가 나오죠. 근데 이게 미등기예요. 그럼 몇 프로가 붙어요? 70%가 붙죠. 그러면 이 부동산 하나에 지금 세율이 몇 개가 붙는 거예요? 그래요. 3개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개 중에 뭘 쓸 거냐예요. 그래서 그냥 미등기는 70%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등기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 몇 개 붙었어요? 2개 붙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이걸 써야죠. 왜? 40%보다는 50%가 높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50%라고 적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이 되면은 그 중에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우리 누진세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 거냐면 누진 구간은 여러분들이 총론 시간에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때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인 경우, 그 다음에 4600만 원인 경우, 그 다음에 8800만 원인 경우,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인 경우, 그 다음에 5억 원인 경우로 나누어서 12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46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88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5억 원 이하, 그 다음에 5억 원 초과로 나누어서 6%, 15%, 24%, 35%, 38%, 40%로 갑니다. 단 비삼용 토지만 여기에 10%씩 더 추가해서요. 16%, 25%, 34%, 45%, 48%, 50%가 되는 거예요. 비삼용 토지만.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비삼용 토지에 대해서는 16에서 50%고 나머지는 다 몇 프로고요? 6에서 40%고 원래는 6에서 40%가 원칙인데 비삼용 토지만 10%씩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비삼용 토지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요 비삼용 토지가 옛날에는요. 비삼용 토지가 예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줬었어요. 예전에는. 아셨어요? 그리고 기본공제는 당연히 해주고 세율은 정상적으로 6에서 40%였어요. 세율은. 요게 예정 규정이에요. 근데 현행 이걸 해줘요. 해주면서 얘가 세율이 올려버린 거예요. 바뀐 게. 그래서 이게 작년에 바뀌었죠. 작년에. 작년에 재작년까지는 안 해주고 세율은 정상적이었는데 작년부터 해주면서 세율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삼용 토지가 시험지에 잘 나와요. 아셨어요? 그래서 장특공제 문제에서 비삼용 토지는 무조건 나와요.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해준다. 해주는 대신 세율을 올려버렸다. 이해되셨죠?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때 우리 누진세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구간이다. 그러면 5천만 원 구간이면 몇 프로 구간에 들어가요? 24% 구간에 들어가잖아요. 5천만 원 구간이면. 그죠? 그러면 5천만 원의 24%가 아니라 여기에 누진세를 적용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를 판단할 때 누진세는 계단식으로 밟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째 계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세 번째 계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몇 번 계산하라고요? 세 번 계산하시라고요. 그래서 일단 5천만 원에 대해서 누진세 적용할 때는요. 첫 번째 계단인 얼마에 대해서? 1200까지는 그대로 6%를 적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1200까지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1200부터 4600까지 와야죠. 얼마 필요해요? 3400이 필요하잖아요. 여기까지는 15%고요. 그러면 두 개 더해서 얼마 나왔어요? 4600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5000까지 가려면 얼마 필요해요? 400이 필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2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어요? 계산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이해는 하시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72만 원, 여기가 510만 원, 여기가 96만 원 나오죠? 그래서 678만 원 나오네요. 678만 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누진세를 적용하면 세금이 얼마가 나와요? 678만 원이죠? 근데 만약에 40%를 적용하면요. 2천만 원으로 뚝 뛰어요. 50%를 적용하면요. 2,500으로 또 뜁니다. 그러다가 70%를 적용하면요. 3,500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바닥에는 몇 프로 깔아놨다고 하더라도 누진세를 깔아놨다고 하더라도 그게 2년이 안 돼서 40%랑 중복되면 40% 쪽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40%를 적용하는 거고 1년이 안 되면 50%랑 중복되죠. 그러면 50% 쪽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50%라고 하는 거고 미등 끼면은 몇 프로하고 중복돼요? 70%하고 중복되죠. 얘하고 얘하고 중복되거나 얘하고 얘하고 중복되거나 얘하고 얘하고 중복된다고요. 그 중에서 어떤 세율로 간다? 높은 세율로 가니까 그냥 높은 세율을 적어놓은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미등기는 그냥 무조건 몇 프로인 거예요? 무조건 70%고 미등기는 등기 됐을 때는 1년 미만이 50%고 2년 미만이 40%고 그 외에는 다 뭔데? 누진세인데 주택만 50%가 없는 거예요. 주택만. 그래서 주택은 1년 미만일 때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40%고 1년만 넘어가면 다 누진세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얘가 문제예요. 얘가. 비삼용 토지가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자 비삼용 토지가 되면 요 비삼용 토지를 양도를 해요. 그러면 비삼용 토지는 기본세율이 몇 프로예요? 16에서 50%예요. 16에서 50%죠? 근데 예를 들어서
1년 4개월 가지고 있었어요. 1년 4개월 가지고 있었으면 몇 프로짜리가 하나 더 붙어요? 1년은 넘었는데 2년은 안 됐으니까 몇 프로짜리? 40%짜리가 하나 더 붙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높냐고요? 50%가 높죠? 근데 세금 계산해 보면 얘가 높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비교해 보세요. 지금 몇 프로짜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40%짜리하고 비교하죠? 둘 중에 어떤 세율로 가야 돼요? 높은 세율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나눠놓고 보면은요. 이 구간보다는 40%가 높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40%보다 누진세가 높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불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만약에 40%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요 40%짜리 구간에 들어가면 40%로 세금을 계산을 해요. 40%를 적용을 해서. 그리고 다시 바닥세율인 누진세로 다시 계산을 해요. 두 번 계산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큰 것으로 가요. 그래서 유일하게 양도소득세는 높은 세율로 간다가 아니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다 높은 세율이거든요. 유일하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세액 중 큰 것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은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세율에서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둘 이상의 세율이 둘 이상에 해당할 때는 나와 있어요? 네. 세율이 둘 이상에 해당할 때는 높은 세율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느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양도소득 산출 무엇 중? 세액 중 뭘로 가라? 큰 것으로 가라. 세액 중 큰 것으로 가라고요. 만약에 세율 중 큰 것으로 간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에요, 이제. 요게 비삼용 토지 때문에 그러거든요, 얘가.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삼용 토지를 팔았을 때 1년은 넘었는데 2년은 안 돼서 팔았어요. 그러면 40%라고 외웠잖아요. 그래서 그냥 40%만 적용해서 세금 내면 안 돼요. 누진세로 다시 계산해 봐야 돼요. 그때 누진세 쪽이 높으면 누진세로 내셔야 돼요. 아셨어요? 만약에 그냥 40%로 계산해서 냈더니 누진세보다 적었다. 그러면 과소신고에 걸려서 가산세 붙어요. 50%하고 비교하면 100% 50%가 높아요. 그냥 이때는 70%하고 비교하면 70%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안 생겨요. 여기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냥 얘 때문에 전체를 다 이렇게 규정을 바꿔버린 거예요. 세율 중 큰 것으로 가지 말고 둘 다 적용하세요. 2개가 나오든 3개가 나오든 4개가 나오든 다 적용하세요. 그 중에서 그렇게 해서 나온 무엇 중에서? 세액 중에서 큰 것으로 가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큰 것으로 가지 마시고 이 중에서 큰 것으로 가라고요. 이 중에서.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우리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다 마무리합니다. 다 마무리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우리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은 요 전체적인 계산 구조를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공부할 때는 나누어서 공부하세요. 필요경비 쪽을 공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장특공제하고 기본공제 쪽을 공부를 하나 하고요. 결손금 공제까지 포함해서 이건 두 개는 비교를 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율 쪽을 하나 정리하셔야 되고요. 근데 지금 와서 한꺼번에 이걸 다 정리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율 먼저 정리해 놓으세요.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세율을 알면 앞에 부분들이 설명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원래 실무에 가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뭡니까가 아니라요. 몇 프로짜리입니까예요. 요거 몇 프로짜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앞에서부터 내용이 그냥 쭉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자, 시험제 나올 때 이제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1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3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고 누진세가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세율 문제가 시험제 나오는데 나올 때 이러이러한 자산은 몇 프로짜리냐 이러이러한 자산은 몇 프로짜리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아셨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세율 문제를 풀 때 일단
세율이 몇 개가 있는지를 먼저 외워놓으면 돼요. 1, 2, 3, 4, 5까지는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6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율 문제가 나왔는데 60이 나왔다. 그건 무조건 틀린 문장이에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80짜리가 나왔다. 무조건 틀린 문장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을 물어봤는데 30이 나왔다. 그냥 틀린 문장. 1, 2, 3은 어디까지만 나오는 제도고 주식하고 파생상품. 4, 5, 7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고 부부기에서. 누진세도 부부기에서.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뭘 물어보느냐.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하고 기본공제를 같이 물어봐요. 그러면 10%가 적용되는 자산은 장특공제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20%가 적용되는 자산은 당연히 안 돼요. 30%가 적용되는 자산은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주식이니까. 주식하고 파생상품이 장특공제가 될 리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20%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자산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20%가 나올 수 있는 자산은 주식하고 파생상품뿐이에요. 요게 수능식이죠, 이게. 맞죠? 네. 학력고사식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요. 원래 예를 들어서 역사 문제를 낼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이게 아니고 이게 학력고사시 되고 그게 아니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했던 일을 써요. 박스에다가 주고 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시대적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게 수능 문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몇 년도에 살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시대적 환경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게 그게 수능 문제. 요게 딱 그딴 식이에요. 10%짜리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이 무엇인지를 안 다음에 그걸 가지고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를 물어본다고요. 아셨어요? 그러면 40%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요. 장특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50%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요. 당연히 안 돼요. 70%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당연히 안 되죠. 70%짜리는 왜 안 돼요? 미등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50%짜리나 40%짜리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장특공제는 3년 이상만 되거든요. 근데 이건 1년 미만짜리고 이건 2년 미만짜리니까 될 리가 없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죠. 누진세는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일부만 돼요. 일부만. 일부는 안 되죠. 그래서 일부는 되지만은 일부는 안 돼요. 왜? 우리 장특공제는 몇 년 이상부터 되니까 3년 이상부터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미등기 빼고 지금 이렇게 나눠놨을 때요. 미등기 쪽은 안 되잖아요. 기타 자산 안 되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다고. 여기밖에. 그러면 2년은 넘었고 3년은 안 됐다. 누진세는 맞죠? 누진세는 맞지만 장특공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진세가 적용되는 자산이 다 되는 건 아니고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 중에서 일부만 돼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장특공제가 되는 자산은 다 누진세라고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누진세가 되는 게 전부 장특공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대신 비례세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하지만 기본공제는 10%짜리 돼요, 안 돼요? 돼요. 20%짜리 돼요. 30%짜리 되고 40%짜리 되고 50%짜리 되고 70%짜리는 안 되죠. 나머지는 다 되죠. 아셨나요? 그래서 유일하게 둘 다 안 되는 것은 미등기라 그랬죠. 그때 미등기라고 안 내고 70%짜리라고 낸다고요. 시험제 낼 때. 아셨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요딴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율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걸 정확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뭘 아셔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미등기 양도자산은 첫 번째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비과세나 감면 못 받습니다.
두 번째, 미등기 양도자산이 되면은 계산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자,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는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양도가액에서 뭘 공제해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뭘 구하시고요? 양도차익을 구하시고요. 다시 이 양도차익에서 뭘 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해서 뭘 구하시고요? 양도소득금액을 구하시고요. 그죠? 이 양도소득금액에서 뭘 공제해서? 기본공제를 공제합니다. 기본공제까지 공제해서 뭘 구하시고요? 과세표준을 구하시고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시면 돼요. 그때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과표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3개가 있죠. 그중에서 미등기가 되면 필요경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얘는 공제가 돼요. 얘하고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장특공제하고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필요경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필요경비를 여기는 공제라고 썼지만 여기는 필자를 쓰는지 아시겠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제하라 그래서 여기는 필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등기 양도자산이 되더라도요. 무엇은 공제 가능하다? 필요경비는 공제 가능해요. 사형수도요. 죽이기 전까지는 밥을 먹여요. 아셨어요? 대신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대신 그래도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미등기가 세법에서는 사형수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혜택도 안 줘요. 그래도 밥은 먹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등기더라도 공제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다? 필요경비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가액에서 출발해서 차익을 구하고 다시 소득금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을 구할 때 미등기 양도자산이 되면은 차익하고 과표가 동일해지죠. 가액하고가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6억에 사서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4억이 남죠? 그때 6억까지는 공제해 주라고요. 대신 장특공제 안 되니까 그대로 4억이죠. 기본공제 안 되니까 그대로 4억이라고요. 그러니까 차익하고 소득하고 과표가 똑같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무엇을?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글자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때 적용할 세율은 몇 프로를 적용한다고요? 그렇죠. 이때 적용할 세율은 미등기는 무조건 70%죠? 그래서 세액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그 어떠한 혜택도 없다. 근데 유일하게 미등기 양도자산 중에서요. 미등기이더라도 공제되는 게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다? 필요경비예요. 그때 우리 필요경비 항목에는 뭐가 있었어요? 취득가액이 있었고 자본적 지출액이 있었고 양도비가 있었고 계산공제액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지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미등기더라도 자본적 지출액은 공제된다고요. 그죠? 왜?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니까.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에는 계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맞다 틀리다? 틀려요. 계산공제는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공제예요. 그러니까 계산공제는 적용된다라고 해야 돼요. 뭐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필요경비 항목을 정확히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올해 이번 달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 점수 가관이겠어요. 지금 표정들이. 자, 근데 우리 미등기에서도 특례가 있었죠? 미등기더라도 등기로 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네. 자, 등기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등기로 보는 미등기가 있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사유 중에 4가지. 장기할부, 법률이나 법원, 건축허가 받지 아니한, 상속을 받았는데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경우는 뭘로 본다? 등기로 본다. 등기로 봤으니까 비과세나 감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있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다고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세율은 70%가 아니라 정상적으로요. 누진세를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50%짜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40%짜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요. 아셨어요?
그때 우리 등기로 보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외우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50페이지에 나와 있죠? 3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7가지 사유 중에서 1번하고 2번하고 4번하고 5번은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 4가지는 기억을 해주시되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최소한 1번하고 2번은 기억하셔야 돼요. 1번하고 2번은 시험지에 거의 매년 출제돼요. 그래서 미등기라고 나와 있어요. 미등기라고 나와 있으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봐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셔야 되는데 미등기 앞에 뭐라고 돼 있느냐? 장기할부 조건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등기가 불가능하여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 그때는 미등기라고 적혀 있어도 뭘로 보라고요? 등기로 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된다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미등기가 나왔는데 앞에가 뭐라고 나왔느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아셨어요? 근데 이런 말 없이 그냥 미등기라고만 나왔다. 그러면 특별공제, 기본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두 번째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요.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자산을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됐어요. 상속된 걸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팔았어요. 자, 그때 우리가 사망하신 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상속받으신 분들을 누구라고 해요? 상속인이라고 하죠. 그때 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내야 되죠. 그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양도 가액에서 뭘 공제하시라고요? 필요경비를 공제하셔야 되는데 자, 필요경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쓸게요. 취득가액이 있고 취득가액 외에 기타 경비가 있죠? 그래서 필요경비까지 공제해서 뭘 구하시고요? 양도 차익을 구하시고 다시 여기에서 뭘 공제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뭘 구하시고요? 양도 소득금액을 구하시고 다시 여기에서 뭘 공제해서 기본공제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기본공제까지 해서 뭘 구하신 다음에 과세 표준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뭘 구하시면 돼요? 산출세액을 구하시면 되죠. 오늘 제가 이거 몇 번 썼는지 아세요? 이제는 외울 때 됐죠? 네. 제발 외워주세요. 네. 자,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계산구조에서요. 여러분들 보유기간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보유기간이 필요한 곳. 그렇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판단할 때 보유기간 필요하죠. 네. 또요. 세율 판단할 때 보유기간이 필요하죠. 필요경비에는 보유기간이 필요가 없죠. 그죠? 기본공제할 때도 보유기간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필요한 것이 이 두 군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3년 이상. 그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되죠? 그 다음에 세율 판단할 때도 1년 미만 보유했느냐, 2년 미만 보유했느냐, 2년 이상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예요. 그때 요 취득일이 언제냐를 알아야 돼요. 이 취득일이. 그리고 여기에 그때 취득가액 산정할 때 어느 시점에 금액으로 산정해야 되느냐라는 걸 따져야 돼요. 그때 자,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양도했습니다. 그때 취득가액은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갈까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갈까요? 지금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상속받았어요. 상속받은 걸 팔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요. 여러분들 여기다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취득가액을 어디 걸 잡으시겠냐고요. 그래요. 당연한 거죠. 누가 팔았는데 상속인이 팔았잖아요. 그러면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가야죠. 왜 남의 거 취득가액을 쓰려고 하냐고요. 이걸 꼭 물어보면 고민해요. 여러분들 이걸로 가면 진짜 죽어요. 취득가액이 없어요. 거의.
안 그러겠어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취득한 걸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20년 전 금액으로 가면요. 미치는 거예요. 그걸 왜 내가 내야 되냐고요. 당연히 내가 팔았으니까 내 걸로 계산해야죠. 그래서 취득가액은 요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가야 돼요. 상속인이 언제 취득한 걸로 봐요? 그렇죠. 상속은 언제 취득한 걸로 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현재 상속 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가라고요. 그때 상속받았으니까 실거래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거래가가 없을 때는 뭘로 간다? 아니라고요. 그건 실거래가가 없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가 추계고 이건 실거래가가 없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래서 무상일 때는 당연히 상속 개시일 현재 실거래가로 가야 돼요. 이때 실거래가는 뭘로 계산하도록 돼 있느냐? 원래 실거래가는요.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가야죠.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 지출한 금액이 없으니까요.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의해서 뭐한 금액으로 간다 그랬어요? 평가한 금액으로 간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 상속이나 증여받았으면 지출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속이나 증여받았으면 지출한 금액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팔았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0을 빼는 게 아니고 상속이나 증여받았을 때 그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을 얼마라고 평가해 놓은 게 법에 정해져 있다고요. 그 법이 무슨 법이냐면 상속세나 증여세법이에요.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잡도록 돼 있어요. 아셨나요? 그래서 자 우리가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2004년도에 상속을 받은 게 있다. 그걸 이번에 와서 판다. 2017년도에 판다. 얼마에 팔았느냐? 매매로 팔았는데 7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가액은 7억이죠? 그러면 7억에서 빼야 될 취득가액은 얼마냐? 이걸 잡을 때 돈 주고 샀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0이라고요. 그러면 0이면 0에서 7억에 대해서 세금 다 내야 되죠? 원래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때 이미 이익에 대해서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무슨 세금을? 상속세를 냈잖아요. 이익에 대해서. 상속세는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이때 무슨 세금 냈느냐? 취득세도 냈을 거고 무슨 세금도 냈어요? 상속세도 냈는데 취득세는 취득했으니까 내는 세금이고 그로 인해서 이익이 생겼으니까 냈잖아요. 이미 세금을 냈으니까 그건 빼줘야죠. 그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짜리냐를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상속받은 게 예금이면 그냥 예금 금액 그대로 잡고요. 부동산이면 상속세 증여세법을 보면 이걸 얼마로 잡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평가액이라 그래요. 평가액. 그래서 이때 당시 평가액이 4억으로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상속세를 계산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냈다. 그러면 이미 7억 중에서 얼마에 대해서는 세금 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빼주라고 얘를. 이미 4억에 대해서는 세금 냈잖아요. 그러면 이걸 뺀 얼마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만 여기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소득세 계산해서 내주세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빼야 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는 뭘로 잡느냐? 원래 실거래는 지출금액으로 잡아야 되는데 상속이나 증여는 지출이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니까 법률에 의해서 평가한 금액으로 잡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걸 원래 여러분들이 상속세나 증여세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안 배우는 것뿐이에요. 아셨어요? 그냥 법에 의해서 평가된 금액이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금액을 실거래가로 보고 계산하시고 이때 무슨 세금 냈어요? 취득세 냈고 또 무슨 세금도 냈어요? 상속세도 냈는데 이때 취득세는 경비 처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 취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니까? 취득하기 위해서 낸 세금이니까 얘까지는 경비 처리가 되죠? 근데 상속세는요? 취득하기 위해서 낸 세금이에요? 아니죠. 이익에 대해서 낸 세금이니까 취득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얘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취득가액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차익을 구하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간다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취득가액은 당연히 어느 시점의 금액으로 가느냐.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 실거래가로 간다. 아셨어요? 그때 취득일이 언제가 취득일이에요? 그럼요. 당연히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라고요. 상속개시일이. 상속이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 실거래가는 뭘로 잡는다? 그렇죠.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의한 무슨 금액으로 잡는다고요? 평가액으로 잡으시라고요. 평가액으로. 아셨어요? 그리고 이때 실거래가로 가게 되면은요. 실거래가로 가게 되면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부대비용 포함한다고요. 그때 그 부대비용에 취득세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하지만은 상속세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취득세로 예를 들어서 취득세로 1,500만 원을 냈고 상속세로 2,000만 원을 냈고 그랬다면 7억에서 빼야 할 취득가액은 얼마냐? 얼마? 4억 1,500만 원이라고요. 얘는 안 된다고요. 요 평가액만큼 세금 냈죠? 세금 냈으니까 얘를 빼주는 거예요. 얘를 빼줬는데 얘까지 빼줘버리면 세금 낸 거야, 안 낸 거예요? 안 낸 거죠. 그래서 얘는 공제 안 돼요. 하지만 얘는 공제해줘야죠. 그래서 시험지에서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이 얼마이며 취득세 얼마와 상속세 얼마를 납부했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얼마냐? 그러면 그 평가액에다가 뭔만 더하시면 돼요? 취득세만 더하시면 돼요. 상속세는 더하지 마시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실거래가로 계산했으니까 기타 경비로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지출액이 경비로 들어가죠.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차익을 구하시고요. 거기에 차익이 나왔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줘야 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몇 년 보유해야 돼요? 3년 이상 보유해야죠. 그때 취득일은 언제부터 잡아야 되느냐? 당연히 상속이니까 언제가 취득일이 돼야 돼요? 역시 상속개시일이라고요. 역시. 그래서 이 날부터 잡는 거예요. 이 날부터. 그래서 언제로부터?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잡고요. 요걸 가지고 뭘 판단하시라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따지시라는 이야기예요. 절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전부 다 무슨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라고요.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도 상속개시일, 취득일을 산정할 때도 상속개시일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무슨 날짜로 판단해라? 상속개시일로 판단하시라고요. 전부 다 상속개시일로. 딱 하나, 요 세율 계산할 때만, 요거 계산할 때만 주의하셔야 돼요. 세율 계산할 때만, 그때는 보유기간 계산 시 취득일은 요 경우만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에요. 요 경우만. 그래서 이게 시험지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계산할 때만, 세율 판단할 때만 누가 취득한 날로부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를 가지고 보유기간을 산정하고요. 요 보유기간을 가지고 뭘 판단하시라고요? 세율을 판단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10년 가지고 있다가 상속이 됐고 피상속인이 10년 가지고 있다가 상속이 됐고 상속인이 8개월을 더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예를 들어서 8개월을 더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죠? 그리고 자, 피상속인이 1억에 취득을 해서 상속을 해줬고 이때 당시 평가액이 5억이었었고 이걸 5억 4천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가액은 5억 4천인데 여기에서 빼야 될 취득가액은 1억이다 5억이다. 5억으로 잡으시고 아셨어요? 이걸로 잡지 마시고 그래서 양도차익을 구한 다음에 대신 상속세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 보유기간은 몇 개월이니까? 8개월밖에 안 되니까 장특공제는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등기 돼 있으면 기본공제는 무조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세율 판단할 때 8개월로 보고 판단하면 50%죠? 1년 미만이니까
근데 이 경우만 10년 8개월로 보고 판단하시라고요. 2년 넘었죠? 그러니까 세율은요. 누진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누진세가. 왜 세율만 피상속인 걸 넣어주느냐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받았을 때가 문제예요. 상속은 자동 승계죠. 그래서 필요 없으면 바로 팔아버리라고요. 자,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한 3개월 만에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더니 1년 안 됐다고 해서 50% 세율 때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누진세를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누구의 보유기간을 넣어줘버리는 거예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장특공제까지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상속은 무조건 언제가 취득일인데 상속개시이에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판단할 때나 취득일을 판단할 때 무조건 상속개시이에요. 단 뭐 계산할 때만 세율 계산할 때만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간다라는 거 아셨어요? 그리고 상속세 상속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사실 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요. 시험제 100% 나와요. 그래서 필요경비에 자 필요경비로 공제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에서는 무조건 상속세 문제 나올 거예요. 취득세는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아셨어요? 근데 상속세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리고 상속은 무조건 언제가 취득일이다?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유기간 계산할 때 자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 접수일로 간다. 수용에 의해서 양도됐으면 대등수 중에서 빠른 날이고 장기할부에 의해서 취득 또는 양도했으면 등인사 중에서 빠른 날이다. 상속에 의해서 취득했으면 상속 개시일이고 증여에 의해서 취득했으면 증여 받은 날이다. 그거 외웠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때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맞다고요. 근데 만약에 세율이라고 단서가 붙으면 그때는 피상속인으로 가셔야 돼요. 그때만. 그게 특례예요. 그러면 얘랑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죠? 자, 얘랑 비교해서 봐야 될 게 자산을 취득을 했어요. 이번에는 증여받았어요. 증여받아서 팔았다면 이제 이걸 봐야죠. 그때 증여해 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증여자, 증여받은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죠? 그때 수증자가 증여받아서 양도했을 때 그때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간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간다. 잘 보시라고 적어놓고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모르시면 안 되죠. 내가 팔았다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내 걸로 가야죠. 당연히. 남의 걸로 제발 좀 가지 좀 말자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증여 당시 요 증여일 현재 무슨 가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실거래가로 가야 돼요. 이때 실거래가라는 것은 역시나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의해서 뭐한 금액을 말한다? 평가한 금액을 말하고요. 평가한 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가고요. 이때 당시 납부했던 취득세는 포함을 하되 역시 증여세는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니까 얘는 필요경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요. 얘는. 아셨어요? 그래서 무슨 당시에? 증여 당시에 그 평가액에다가 그 실거래가액에다가 무슨 금액까지 포함해서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되 얘는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 산정할 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판단할 때 보유기간도 역시 증여받은 날로부터고요. 절대 이 사람 걸로 가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세율 판단할 때도 특례 없습니다. 그냥 증여받은 날로부터예요. 그래서 증여에는 특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상속은 언제가 취득일이고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이고 증여는 무조건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다. 아셨어요? 단 상속에서 딱 하나 세율 계산할 때만 언제로부터 따진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따진다 이야기예요.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납부한 상속이나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취득세는 양도 시점에 경비 처리가 되지만 그때 납부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경비 처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두 가지.
외울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단순하게 가야 돼요. 지금 제가 뭐 복잡하게 써준 것처럼 보이는데 복잡해요? 뭘 복잡해요? 아, 이 사람들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입장이냐면 양도자 입장이에요. 당연히 양도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취득가액으로 잡아야 되고 본인의 취득일로 잡아야지. 내 전사람 것으로 잡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은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 가지 마세요. 항상 나를 중심으로 따지세요. 단 상속에서 보유기간을 길게 잡아주면 세율 쪽에서 보유기간이 길면 유리해요? 짧으면 유리해요? 그래요. 길면 유리해요. 그래서 세율 계산할 때만 상속에서 세율 계산할 때만 길게 잡아주기 위해서 누구 걸 집어넣는 거예요? 피상속인 걸 집어넣는 거고 상속이나 증여받았을 때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취득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양도할 때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걸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1, 2월 과정은 여기까지만 정리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3, 4월 달에 가면 지금 수업 끝내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왜 그러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3, 4월 달에 가면 요 증여에 또 특례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부당행위까지 들어갈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이 2개가 더 들어가요. 근데 지금 그거 설명드리면 저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저도 목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아셨어요? 특례는 여기까지만 정리할 거예요. 특례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증여에서는 이제 나중에 가서 외워야 될 게 있는데 취득해서 증여받아서 양도했다. 또 취득해서 증여받아서 양도했다. 자, 취득해서 증여해서 양도했다.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는 요 3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요 3가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내가 내 것 판다. 내가 네 것 판다. 네가 네 것 판다.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이제 요걸 배워야 돼. 지금 요걸 배운 거예요. 요거. 내가 내 것 판 거예요. 내가 증여받은 걸 판 거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내가 증여받아서 팔았는데 취득가액을 네 걸로 계산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때 가면 이유는 그때 설명드릴게요. 벌써부터 짜증내면 어쩌냐고요. 그리고 내가 팔았는데도 나를 무시하고 네가 판 걸로 보고 세금 내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나중에 들어가야 완벽하게 끝나요. 아셨어요? 네. 근데 일단은 상속하고 증여를 일단 구분하기 위해서 2개만 비교합니다.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니다.